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대인 1% 부의 지름길이라는 책입니다. 김정환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레몬북스 출판사에서 나왔고 2020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80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김정환,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문학세계의 시 오늘도 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로 데뷔하셨고요. 고등학교에서 15년간 교사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KBS 라디오 청소년 광장 집필위원, 교육부 교육마당 편집위원, 국회의원 정책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20여 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내셨다고 하고요. 현재는 전업작가로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트 1, 성공하며 가치 있게 사는 삶. 파트 2,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삶. 파트 3, 부를 실천하며 사는 삶. 파트 4, 사랑하며 용서하며 지혜롭게 사는 삶. 이 책은 유대인 1% 부의 지름길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부를 빨리 달성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생활 습관들, 유대인의 특성들, 탈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 같은 것들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과 돈이 만들어내는 힘을 배운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부자는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전인 탈무드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남과 다른 생각을 하도록 사고를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탈무드에서는 나눔을 실천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책은 행복한 부자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유대인의 철학과 정신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들 때, 속상하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 유대인의 명언이나 이러한 생활 철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이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효도도 하기 어렵고 가족의 애정을 얻는 것도 사랑을 하는데도 우정을 쌓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 물론 돈의 액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 없이 행복하기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기만큼 어렵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서 모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텅 빈 지갑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니요. 정말 뼈를 때리다 못해 뼈를 빻아서 바람에 날리는 느낌, 그런 느낌의 문장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돈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이면 정말 틀림없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한 특수한 것들 외에는 정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돈으로 많은 부분 해소가 되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만 충족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돈이 충족이 안 된다면 우선 많은 부분에서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는 탈무드는 어찌 보면 돈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돈에 대한 이러한 마인드셋을 위한 이야기의 모음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왜 유대인이 많을까? 그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읽어온 탈무드 때문이다. 탈무드 속에는 수요와 공급, 은행과 돈, 이자, 환율, 생산과 소비, 시장, 무역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제 용어가 가득 들어있다.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데 상당한 노력과 애정을 쏟는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이란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물건을 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돈은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재정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 의식주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라는 것을 교육한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쉽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 돈을 꼭 필요한 곳에만 쓰기 때문에 지출에는 늘 신중하다. 왜 유대인들이 이토록 경제적인 문제에 밝으며 부자들이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 수가 유대인들이 유독 많은지에 대한 비결이 나온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인생의 친구처럼 여기고 읽고 또 읽습니다. 바로 그 탈무드 안에 인생의 교훈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용어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인은 네 아들을 한자리에 불러 숙제 하나를 내주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같은 배나무 한 그루를 관찰한 뒤 자신이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4명의 아들은 각각 다른 계절에 배나무를 보았기에 느낀 점도 제각각이었다. 막내 아들의 보고까지 듣고 난 노인은 네 아들을 다시 불러서 말했다. 너희가 각자 본 배나무의 모습은 한 계절만의 모습에 불과하단다. 그리고 배나무는 계절마다 모습이 다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야. 나무는 언제나 똑같은 나무이지만 계절은 늘 바뀐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언제나 똑같은 우리이지만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것과 같지.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노인은 내 아들이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주저앉거나 반대로 갑자기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초심을 잃고 오만해지지 않는 등 인생의 희노애락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기를 원했다. 인생은 마치 대자연의 사계절과도 같아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초록의 잎이 무성한 여름이 있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가을과 잎이 시들어 떨어지는 겨울이 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우화는 단순하지만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인생을 살다 보니 늘 익숙하게 여겨왔던 희로애락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그리고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긴 서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우화에서의 배나무의 사계절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슬퍼질 때도 있지만 또 즐겁고 행복할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바뀌면서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가 즐겁고 복된 느낌이라면 이후에는 화가 날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지금이 너무 힘들어도 후에 행복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미래에 대한 큰 꿈을 마음 깊숙이 품고 오늘의 내 걸음이 다만 멈추지는 않도록 우리는 정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싫으면 그만둬라. 그러나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 라고 가르친다. 동양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학교나 유치원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 학교 가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책임과 의무로 아이들을 옭아매는 것은 그들을 따분하고 실증나게 한다. 어쩔 수 없이 가는 학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공부라면 즐거울 리가 없다. 유대인들은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러나 하려면 최선을 다하라 라고 가르친다. 동양권에서 배움은 의무라고 가르치지만 유대인들은 배움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유대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는 달콤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스라엘의 초등학교에서는 등교 첫날을 공부의 달콤함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날로 정해놓고 있다. 교사는 신입생에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22자를 가르치는데 꿀 묻힌 손가락으로 글자를 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배우게 될 모든 것은 꿀처럼 달고 맛있는 거라고 얘기해준다. 또 학생 전원에게 케이크를 나눠주는 학교도 있다. 맛있는 크림으로 만든 달콤한 케이크 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역시 크림으로 쓰여 있다. 학생들은 교사를 따라 크림 알파벳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거리며 빨아먹게 된다. 결국 배움은 즐거움이고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려는 지혜로운 노력이다. 공부는 배움은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유대인 교육법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배움이란 재밌고 즐거운 것이라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무엇을 해서 성공을 하기란 참으로 어렵겠죠.
제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억지로 해가지고는 아마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그 과정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때 비로소 배움은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왜 일을 해야만 하는가?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일까? 탈무드에는 만약 인간에게 악의 충동이 없다면 집도 짓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도 낳지 않을 것이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노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비렐름 브르만은 노동은 인생을 감미롭게 해주는 것이지 결코 힘겨운 짐이 아니다. 걱정거리가 있는 자만 노동을 싫어한다고 했고 막심 고리키도 일이 재미있으면 인생은 낙원이다. 일이 의무라면 그 인생은 지옥이다라고 말해 명확하게 노동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많은 사람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빌 게이츠는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을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세상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세상이 당신한테 기대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만족한다고 느끼기 전에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탈무드에는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일을 하라는 메시지로 답하고 있다. 현재의 그릇인 몸을 열심히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질지 모르니. 이 책은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의 지혜를 얻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부를 향해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의 그러한 방법론적인 내용이 아닌 근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편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인생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좋던 싫던 어쨌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무언가를 하는 행위, 다시 말해 시간을 돈과 바꾸기 위한 그 과정에 무언가를 생산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돈을 얻음과 동시에 노동은 내가 만들어낸 생산적인 가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만 하기에는 노동에는 많은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 일을 한다는 것의 정의를 스스로 다시 정립하고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를 향해 가는 것에도 일은 기본 중의 기본임을 다시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강자라는 개념은 힘의 세기와 상관이 없다. 자기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마음을 말한다.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참 인간적인 심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사소한 일에 화를 버럭 내고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작은 일에도 그 사람을 공격하고 자꾸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타인의 아픔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은 약자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다. 강자로 사는 것, 약자로 사는 것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남들이 보기에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아도 베품에 인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약자이다. 그러나 대단한 물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베풀며 감사하는 사람은 강자이다. 강자와 약자에 대해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해주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언뜻 보기에 힘이 세고 권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강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이 사회에서 크게 혹은 작게 자신만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그 동경이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약자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만 됩니다.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베풀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베풀며 살게 된다.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다툼과 결핍을 경험하며 성장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집착이 강하고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 보고 듣고 느낀 그만큼의 것들을 가지게 된다.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다면, 어리석기보다 영리한 경우가 많다면, 냉정하기보다 정력적인 경우가 많다면 모두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이다. 어떤 밭에 어떤 싹을 뿌리느냐에 따라 선행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물은 어느 강에서든 어디를 흘러도 역시 같은 물이지만 흐르지 못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 선행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 선행이 반드시 돈을 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림이나 글로 선행을 베풀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일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기쁨과 작은 만족을 안겨준다. 매일같이 소소한 선행이라도 실천을 한다면 매일 나에게 작은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선행은 성격도 바뀌게 만드는 힘이 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시금 개천에서 용이 난다와 같은 식의 문장은 정말 좀 이래서도 또 요즘에 맞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베풀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베풀며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다툼과 결핍을 경험하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써놓다니 이거 참 어찌 보면 열받는 일 아닙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넉넉한 집보다는 당연히 열악한 집이 훨씬 다수일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지극히 맞는 말이고 어찌 보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있는 집 아이는 교육도 잘 받고 인성도 좋은 상태에서 선순환이 되어서 커서도 좋은 면모를 보이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집 아이가 아닌 대부분의 일반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그래서 인생은 재밌는 것이 노력과 시간이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있는 집에서 잘 자라도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아웃풋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수성가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제게는 복이 오지 않는 걸까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자기가 복을 받을 만한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작정 복을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런데 복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이 복을 받아야 할 사람,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 모두 이유가 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바라는 복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 복은 주고받음이다. 주는 쪽은 복을 짓는 일이고 받는 쪽은 복을 받는 일이다. 남에게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면 받는 입장에선 복이 된다. 입장이 바뀌어 준 사람이 다시 돌려받아도 복을 받는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족끼리, 이웃끼리, 동료끼리, 친구끼리 쉼없이 복을 주고받는 것이다. 주고받음의 순환작용이 인생인 것이다. 사람들이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을 짓지 않고 받으려고만 해서이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으려거든 먼저 복을 지어야 한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주어야 하고 베풀어야 한다. 복은 남에게 주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베풀어야 얻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절에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다 나 잘 되기 위한,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식의 내용들입니다. 저도 물론 그런 기도를 해왔었고요. 내게 복이 와주길 바라는 지극히 현세구복적인 태도가 우리네 종교의 기도에도 정말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복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빌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빌어야 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을 베풀다 보면, 복을 짓다 보면 그 이상의 것이 반드시 내게 다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인간관계이고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입보다 귀를 높은 지위에 두어라. 이 말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의미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쉽지 않다. 생텍쥐페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다.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이 책은 이처럼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시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의 기본이 타인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지혜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서로의 감정이 통해서 공감을 불러내는 것이죠.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마음을 쉽게 얻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얻지 못한 채 등을 돌리게도 될 것입니다.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나의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된다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준다면 감동의 물결이 흘러서 둘 사이를 가로막던 벽도 어느새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부에 대한 방법론이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원론적인 지혜를 담은 책 같은 느낌이 드시죠? 바로 탈무드의 지혜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의 장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 책은 요즘 버전으로 정말 탈무드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기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